2.5m 깊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연희동 인근에서 오늘 오전 추가로 도로 치마가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푹 꺼지는 이른바 싱크홀 현상 때문에 보상을 입었다면 과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이 연일 확산 중인 가운데 최근 3년간 허위 영상물 피해자 중 60%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어제 이 소식 전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저 영상도 그렇고요. 지금 나온 저 화면도 그렇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어쨌든 땅꺼짐 사고 발생 이후에 도로 통행이 제기가 됐었다가 다시 인근에서 도로 침하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이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지나가시는 분들은 다 우회해서 갔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이 땅꺼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오늘 아침 8시 40분에 인근에서 또다시 땅꺼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사실 3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거의 인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이 2개 차로가 지금 도로가 지금 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만에 또다시 이런 땅꺼짐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예. 어제 사고 이후에 이제 서울시 재난관리실과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현장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네.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 그리고 유관기관까지 함께 지금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계를 어제로 잠시 좀 돌려보면은 어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기 15분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는 차량들이 덜컹거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구청에 신고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사건이 발생한 거죠? 네, 아마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상은 이제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반대편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네. 지나가던 차량을 보면요, 마치 속도 방지턱을 지나가는 것처럼 이 덜컹거리는 모습인데요. 이 영상 촬영장은 해당 영상을 촬영한 후에 이제 구청에 보내면서 점검을 요청을 했는데 점검이 나오기도 전에 이 신고한 지 10분 만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네.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이유들이 뭐 밝혀지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올 여름에 집중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또 한편으로는 뭐 근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빗물 펌프장 유익환로 신설 공사도 영향을 줬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원인이 어떤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 의무가 누구에게 있고 규칙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구상권 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있었던 집중호우 때문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시간에 많은 양의 이게 비가 내리면 도로 밑으로 이게 물이 흡수가 되면서 이 물이 이 토사를 끌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토사가 끌고 내려가니까 이 공동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이 땅꺼짐 현상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17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금 빗물 펌프장 유입관로 신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유입관로 신설 공사를 하면서 좀 무리한 굴착 공사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집안이 좀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보신 듯이 이게 전조 현상 15분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제 그 사고로 인해서 땅꺼짐에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금 알아볼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렇군요. 국가배상법에 이제 영조물 책임, 그러니까 뭐 도로나 하천이나 교각처럼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영조물 책임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알려진 거에 따르면 지금 이 도로의 관리 주체는 서울시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영조물과 관련해서 배상 책임을 이제 나중에 그 방어하기 위해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많이 들어놓습니다. 책임보험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영조물 배상 책임을 통해서 이런 보험을 통해서 이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종을 배상 책임. 지금 화면을 계속 저희가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차가 빠지게 되면서 차량도 지금 파손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량이 파손된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도 지금 방금 전에 영종을
손해배상 보험 그걸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꺼짐 사고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 주체는 이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자차 보험을 가입하신 차량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먼저 자동차 보험에다가 이 처리를 요구를 하고요. 예. 그럼 자동차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국가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가 그렇게 있습니다. 하는 그래서 거군요. 만약에 보험을 들으신 분이라고 하면 일단 보험 처리 먼저 하시고 하면 예. 되고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안 하신 분이라고 하면 직접 국가 배상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 내용인데요. 저희가 앞서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도 이제 보도를 했지만 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피해자 10명 중에 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60% 이상인데 왜 이렇게 미성년자 비율이 높은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10대 같은 경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SNS나 온라인으로 인해서 소통하는 게 굉장히 비일비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사진이라든지 신상 정보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도 훨씬 더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가해자의 연령대가 낮아진 것도 사실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손쉬워져서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자의 가해자 중에도 미성년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는 결국 지인이라든지 또래들의 사진을 이용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연령도 같이 낮아지는 추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예. 뭐 딥페이크 성범죄가 갑자기 또 튀어나온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었고 그런데도 이제 선제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안타까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통계 자료를 보면 충분히 그런 이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 올해 8월 25일까지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이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는 모두 781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가운데 3명 중 1명인 288명이 모두 미성년자였거든요. 그런데 불과 2년 전인 2022년 통계를 보면 그 당시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64명이었습니다. 예. 2년 만에 이제 4.5배가 늘어난 것인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대응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 범죄를 방치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고 이게 심각한 범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건데 경찰이 이른바 저희가 아까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경찰이 이른바 이 지인 능욕방 운영자를 오늘 구속 송치했죠. 피해자만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25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범죄를 뭐 이런 식으로 뿌리 뽑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분석되는 대로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에 뭐 음지화돼 있기도 하고 폐쇄성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3년간 보니까 허위 영상물 범죄 검거율을 보니 절반 수준의 검거율에 그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찰청이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21년에는 47.4%, 그리고 2022년에는 49.6%, 그리고 작년에는 51.7%밖에 검거가 되지 않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거율이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제대로 된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피해들은 범죄나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음지화돼 있다고 합니다만 SNS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뭔가를 찾아내는 것들 수사가 진척되기 쉽지 않은 상황은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만들어진 이런 음란물이 유포되는 과정을 보면요, 이제 예. SNS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네. 그 SNS가 이루어지는 건가 거의 해외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범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검거를 하냐면 그 해당 플랫폼이나 사이트의 서버를 압수수색을 해서 거기서 IP를 찾아내고요. 그 IP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을 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서버가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게 쉽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이유로 해서 이게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을 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을 하고 또 이런 과정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정말 가해자들은 방을 폭파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증거를 인멸한다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 특정이라든지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해외 내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사 협조를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프랑스에서는 텔레그램 CEO를 수사 중이거든요. 황심이가 프랑스 당국에 긴급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긴급 공조 요청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이 텔레그램 CEO에 네. 대해서 이제 체포하고 기소를 했는데요. 어떤 혐의냐면 예. 이 텔레그램에서 굉장히 많은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범죄 수사에 대해서 프랑스 당국이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당국이 체포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CEO에 대한 수사라든지 조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번에 체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CEO에 대해서 프랑스가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출국 금지 명령도 내렸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범죄를 수사를 하다 보면 텔레그램 측과 의사소통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어떤 정보를 공유받을 필요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심위가 이 프랑스 수사 당국에 이런 정보 공유라든지 아니면 텔레그램 측과 우리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함께 예방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텐데 방심위가 뭐 텔레그램도 그렇습니다만 딥페이크 피해 신고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요 포털 사이트들 그리고 서울시와 일제 연계를 시작했다고 하죠? 네, 뭐 서울시와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피해 신고 채널을 안내하고 실제로 방심위 신고 채널로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딥페이크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고 방법이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편의성이나 접근성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어서 이 신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은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선고인데요. 현재 국회의원인 허 의원의 경우에는 1심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이 박탈됩니다. 네, 관련된 내용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답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7일이었습니다. 경남 하동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폭염이 계속되던 중에 한 여성이 이 파출소 앞에 주차돼 있던 그 순찰차 뒷좌석에 들어갔다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찰이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감찰한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 사망한 여성이 36시간 동안 순찰차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어떻게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갈 수 있냐, 이 순찰차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네. 더구나 이제 36시간 동안 한 번도 순찰차를 점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업무 태만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었는데요. 이러한 비판에 이제 힘입어서 이 경찰에서는 진상 파악과 그리고 책임자 파악을 위해서 감찰을 실시했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경남경찰청이 감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잘못을 인정했군요. 네, 처음에는 이 해당 파출소는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네. 해당 순찰차는 잘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찰 결과 파출소 직원들의 과실이 있었음이 드러났는데요. 구체적으로 해당 순찰차는 7번이나 이제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순찰 시간에 전혀 이 순찰을 하지 않았고요. 근무 교대 시에는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 순찰차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이 더구나 이 피해자가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상황 근무라고 해서 이 현관문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내방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근무했던 경찰관 같은 경우는 수면을 하거나 아니면 회의실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실이 있다라고 인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파출소 직원을 포함한 16명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할 텐데 차후 예방책에 대한 뭐 계획 같은 거 나온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번 이 사망한 여성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
질환을 앓고 있는 이 환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이런 뭐 치매 환자라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자라든지 굉장히 고위험군의 이런 실종이 가능한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군에 대해서는 사실 배회 감지기라고 해서 가족들의 핸드폰으로 GPS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는데 보급률이 3%에 불과합니다. 네. 정부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건데도 보급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급률이라든지 아니면 지도라든지 뭐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무허가로 도검을 휘두르는 등의 악용 사례들이 속출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무허가 도검을 무려 8억 원 어치나 판매한 유튜버가 붙잡혔다면서 어떤 내용이죠? 네, 이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만 11만 명이 넘는 굉장한 인기 유튜버였는데요. 네. 자신의 채널에서 자극적인 영상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도검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는 이 도검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자였는데요. 총포 도검법에 따르면 이런 도검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는 2020년 11월에 도검 판매 허가를 받았다가 2022년 5월에 취소가 됐는데도 이 2년 동안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를 통해서 8억 원가량의 도검을 판매를 했습니다. 무허가로 한 거군요. 사실 경찰이 이 유튜브를 검거하게 된 과정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본도 그 사건, 충격적이었던 살인 사건 이후에 도검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유튜버를 검거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본도 살인 사건 범인도 여기서 구매를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이제 일본도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도검에 대한 유통 경로를 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 유튜버를 알게 된 것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2년 동안 8억 원가량의 판매를 했다라고 하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다수의 이 도검이 아마 이 유튜버를 통해서 판매가 됐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이 유튜버를 통해서 구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 유튜버 채널에 도검을 또 홍보하기 위해서 올린 자극적인 영상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영상들도 제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영상을 보면 이런 도검이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아찔합니다. 네. 90cm의 장도를 가지고 페트병을 한 번에 단칼에 잘려나간 영상도 있는데요. 굉장히 섬뜩하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방심위에 이제 해당 채널에 대한 차단이나 폐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보면은 같은 영상을 보고도 이 영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는 사람 따라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건데 경찰이 도검에 대한 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소지 허가, 도검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게도 밝힌 바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네, 27일 기준으로요.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는 소지 허가 이력이 있는 도검에 대한 이 점검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17,000여 중 가운데 이제 107정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범죄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분실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 2,284정에 대한 도검 소지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조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